자,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심층 인터뷰 시간에는요, 매크로 시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을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 매크로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물론 종목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꾸준한 수익률을 거두시는 분들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자산 배분을 참 잘해놔요. 우리랑 다르게. 자, 그래서 그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 그래도 그 SML에 한 달 전쯤에 한번 방문을 해주셨었죠? 네, 그때는 이제 채권만 네. 안전자산으로 채권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었죠. 아, 그랬었어요? 네네. 정프로님하고 어떻게 좀 케미는 잘 맞으셨어요? 네, 뭐 워낙 잘해주시죠? 네, 잘해주시고 뭐 좋은데 네. 채권이 이게 안 했던 분들은 듣기 쉬운 이야기. 예,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네. 사실 좀 약간 어렵다는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근데 사실 주식같이 좀 익숙해지면은 채권이라든지 네. 사실 이제 통화 쪽도 그렇고요, 원자재 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매크로 상황을 갖고 이게 시장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네. 각자 시장에 좀 익숙해지면은 사실 투자가 되게 쉬워질 수가 있어요. 사실 저도 옛날에 선물을 해볼 때 선물을 처음에는 막 설명을 막 누가 해주는데 못 알아듣겠는 이게 뭔 말인데,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하루 만에 알겠더라고. 해봐야 돼요. 그리고 크게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한번 꼭 그래요. 투자를 해보시면은 이게 이런 구조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보면 알게 되는. 네. 저도 이제 새벽 2시에 마진콜도 받아봤습니다. 최악인데. 새벽 2시 반 아직도 네. 기억이 선명한데 더 넣으실 거 아니면 지금 마진콜 들어갑니다. 막 이런 전화도 받아보고. 어쨌든 그러면서 배우는 거니까 이제 그렇죠, 배우려고 했던 겁니다. 돈 벌려고가 아니 배우려고 했는데, 자, 어쨌든 이제 이완수 대표님을 아마 뭐 SML로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세요. 그러니까 그레너리 투자자문은 어떤 곳이며 대표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저희 이제 그레너리 투자자문 하면 이름이 되게 생소하다고 그러세요. 네, 예, 그레너리가 이제 한국말로 하면 곡간. 곡간 곡물창고죠. 그래서 저희가 자산 배분 전략을 저희가 매크로 자산 배분 전략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한테 곡간 하나를 좀 만들어 드린다. 이런 컨셉으로 사실은 이제 그레너리라는 단어를 쓰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은 저희가 이제 올해 초에 사실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전에 업계에 계셨던 전문가들 한 8명, 9명이 지금 모여서 지금 같이 팀을 짜서 지금 이뤄서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대표로 맡고 있고 제가 이제 나와서 이제 얼굴마담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 제일 수익률 좋으신 거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 파트가 다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총괄하고 있고 주식 맡으신 분이 있고 또 원자재, 또 통화 쪽 다 저희가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은행에서 은행하고 증권사에서 투자 상품하고 투자 전략을 꽤 오래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랩 운영도 좀 하고요. 해외 지사도 좀 갔다 오고 뭐 IB 쪽도 일도 좀 하고 그러다가 은행에서 좀 일을 마치고 잠깐 학교에 가서 이제 금융학, 국제금융학 쪽에 학위도 좀 박사학위도 좀 마치고 다시 이제 올해 초에 이제는 일선으로 다시 들어와서 그동안 제가 말만 했던 이제 자산 배분을 직접 하는 그런 회사로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산 배분. 실무를 하시다가 공부까지 보강을 해서 이제 공부와 실무를 함께 할 수 있는 대표님이 되셨는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로벌 매크로 현황을 먼저 한번 봐야 될 텐데 지금 어떤 상태로 보이세요? 사실 저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경기 침체라는 부분을 가장 먼저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금리를 올리니 내리니 뭐니 뭐 다 무슨 얘기를 해도 사실 중요한 것은 경기가 지금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대부분 보시면 다 미국 경기 침체를 막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 월가에서 나오는 확률이 높아져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사실 미국은 지금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 둔화, 그러니까 슬로우 다운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의 경기 침체가 더 심할 수 있다. 더 빨리 올 수 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구조 자체가 한 70%가 사실 이제 수출인 무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15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예요. 근데 심화된 것은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적자라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수출액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가장 큰 게 우리가
워낙 원자재 수입 많이 하고 기름도 그렇죠. 많이 수입하고 하다 보니까 적자는 날 수 있다. 그렇죠. 날 수 있어요. 기름 비싸지면 우리가 그렇죠. 적자 날 수 네. 있는 건데 네. 중요한 건 그럼 수출량이라도 감소하지 않아야 되는데 수출량이 줄어요. 특히 이제 중국과의 무역 구조가 그렇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과거에는 저희가 중국에 뭐 반도체부터 해서 소재 같은 걸 다 넘겨줬었는데 네. 지금은 사실 소재를 우리가 수입하는 정도예요. 구조 자체가 바뀌어 버렸어요. 네네.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필요한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 수지 흑 적자 구조를 이걸 턴오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눈에 잘 안 보여요. 지금. 이게 지금 가장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국내에서 보면은 CPI도 지금 PPI 이런 것들이 다 둔화가 되고 있어요. 네. 제조업 지수도 좀 둔화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한국 같으면 사실 금리 인상, 실질 금리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못 오르거든요. 네네. 거기에다가 지금 개인들의 가계 부채 비율이 한 103, 106% 나오거든요. GDP 대비해서. 네. 뭐 OECD 1위예요. 근데 여기다가 전세 보증금까지 합쳐버리면 160%가 나와요. 전세 보증금 빠져 있죠. 그렇죠. 네. 합치면 160%거든요. 네. 이 정도 수준이면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개인 소비 지출이 늘 수가 없어요. 지금 소매 판매가 벌써 4월 달에는 마이너스 2.3%가 돼버렸어요. 이 정도 나오면은 지금 어느 정도 하면 지금 1, 4분기 저희가 GDP가 0.9%가 나왔거든요. 연율로. 네. 네. 그런데 4월 달에 IMF가 글로벌 경제 성망을 조절하면서 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1.7에서 1.5로 하향 조정했어요. 네네. 전 세계에서 하향 조정한 데가 한국하고 영국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랬었죠. 네. 심지어 러시아도 0.3% 성장을 봤거든요. 이 정도인데 그러면 사실 지금 되게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이미 이제 슬로우 다운이거든요. 벌써 네네.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경기 침체란 무엇이냐 했을 때 기술적으로 보면은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을 경기 침체라고 그래요. 그렇죠. 기술적으로요. 네. 실질적인 게 아니라 근데 이 정도라고 보면 사실 한국이 아마 4분기나 아마 내년 1분기 정도에는 경기 침체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혹시 해주실 이야기를 한국의 투자 자산 배분과 글로벌하고 다. 그러니까 미국과 그러면 한국의 그 보유 비중에 대한 자산 배분 이야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것도 이제 잠깐.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가 가장 크다 보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자산 배분에서 가장 지금 핵심을 갖고 간 것은 일단 채권입니다. 국채입니다. 한국이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다. 미국 국채.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한국은 경기 침체가 좀 먼저 올 것 같고 네. 미국은 지금 슬로우 다운인데 네. 슬로우 다운만 해도 사실은 이제 앞으로 금리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는 구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사실 우선 순위는 국채가 먼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제 한국하고 미국 국채를 전반적으로 한 30% 정도를 담고 있어요. 비중을 네네. 좀 많이 높여놨죠. 뭐 사실 반반인데 우선은 한국 국채는 좀 먼저 경기 침체가 먼저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한국 국채를 이제 먼저 보고 있고요. 국채도 단기물보다는 장기물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장기물이 레버리지가 좋으니. 내부 좋고 그냥 단기물들은 사실 중앙은행 정책금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저 근데 여기에서 항상 궁금한 거 있어요. 저희 코너에 나오셔서도 채권에 투자해야 됩니다. 왜냐? 어차피 금리는 나중에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멀리 봐라. 금리 떨어진다. 네. 그리고 거기다 30년물 만약에 채권 들고 있어봐라. 레버리지가 훨씬 높으니까 수익률 좋을 거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항상 드는 생각이 아니 그럼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사실 성장주들에게는 조금 더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정책금리는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 같은 기간을 성장주를 들고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왜 꼭 국채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채는 왜냐면은 두 가지 요건이에요. 첫 번째는 레버리지 제가 큰 걸 쓰면은 네네. 수익률이 두 자릿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네. 첫 번째 이거. 두 번째는 그 가격 대비죠. 가격으로 이제 매매 차익이 나오잖아요. 네네. 두 번째는 비과세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미국 국채 미국 주식 사갖고 네. 뭐 10% 수익 냈는데 네. VIP 분 같은 경우는 세금 받네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네. 국채를 그냥 갖고 있으면은 네. 굳이 변동성이 별 크지도 않잖아요. 네네. 가만히 있으면 수익 나오는데 왜 굳이 주식을 가느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안전자산인 채권의 비중을 일단 높여놔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됐으면 그러면 주식은 버려야 되느냐. 네. 근데 저희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산 배분에서는 네네. 주식의 전반적인 비중을 줄이지 주식을 네. 버리라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경기 침체가 오면 당연히 전반적 EPS라든지 다 매출도 떨어질 거예요. 네. 떨어지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저희들은 이제 뭘 보면 매크로 상황을 보다 보면은 네. 주식에서 차별화가 됩니다. 또
아까 뭐 지수가 안 가실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다 들으셨군요.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렸고 경기 침체 오면은 뭐 금리가 이렇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사실 금리 움직이는 것은 좀 약간 나중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식의 전반적인 EPS는 매출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서 주식주에서 차별화되는 종목들이 나온다는 거죠. 업종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저희들 자산배분에서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려고 그래요. 업종을.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뭐냐면은 산업 구조가 바뀐다던가 국가에서 아니면은 국가에서 산업 구조가 뭐 개편이 된다. 이런 때가 나오는 데가 사실은 가장 큰 업종별 차별화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딱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미국이잖아요. 왜냐하면 다들 그런 얘기하세요. 미국이 뭐 경기가 좋아서 지금 뭐 테크주들이 막 올라가고 뭐 매출이 좋게 나와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경기 산업구조 지금 개편을 하고 있어요. IRA법, 그렇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지원법이 있어요. 네네. 이 두 개 법만 해도 옛날하고 틀려요. 옛날에 미국의 산업구조는 우리는 기술만 갖고 있으면 돼. 네. 그리고 글로벌에서 생산 기지를 구축하면 돼. 그렇죠. 그리고 그 싼 값에 그것을 미국 내로 들어오면은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킬 수 있어. 근데 이러한 구조가 우리가 잘 아는 팬데믹에서 깨져버렸어요. 갖고 오질 못해요. 네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이러다 안 되겠다. 뭐냐? 공장들도 다 그러면은 생산 라인 공급망을 다 미국 안에서 구축해 버리겠다는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고 그렇죠. 반도체 지원법이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혜택이 나오시는 데가 있죠. 산업구조 이렇게 개편돼요 지금 미국이. 그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뭐 헬스케어라든지 뭐 의료보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전기차 있잖아요. 전기차는 사실 지금 딱 보면은 그냥 4월 달에 5월 달에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미국 전기차 회사들만 다 보조금이 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현재까지 지금 미국 내 완성차 중에서 전기차들의 비중이 한 15에서 18%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2030년까지 60%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전기차는 미국에 있는 전기차들, 미국 전기차 회사들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수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산업 구조가 개편이 되는 거죠. 네네. 모멘텀이 뭐였냐를 찾아봐야죠. 그냥 매출이 증가해? 좋아?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매출 증가하는 기업들은 여러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그렇다 보면은 저희가 GM 포드도 같이 봐요. 왜냐하면 전기차 애들 잘 안 만들다가 이제 보조금 받기 시작하니까 포드는 트럭을 좀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실버라도는 GM이죠. 실버라도는 GM이고 F150. 그렇죠. F150 나오고. 그럼 지금 전기차 수혜받는 애들은 미국 회사밖에 없어요. 그럼 미국의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사람 무조건 1순위로 가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저도 되게 신기했던 게 GM이 작년에 막 뭐 험머 나온다고 하고 근데 험머도 몇 대 안 팔렸어요. 뭐 열 몇 대 팔렸나? 그런데 올해 GM이 딱 나와서 했던 얘기가 올해만 전기차 라인업 7개 나온다.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의 산업구조 개편에 의해서 지금 전기차가 1순위예요. 뭐 물론 이제 헬스케어 이런 것 때문에 원래 미국이 이제 붙잡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반도체 지원법을 보자고요. 반도체 지원법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잘할 수 있는 게 사실 반도체거든요. 그런데 공장은 없었어요. 그렇죠. 네. TSMC하고 삼성전자가 D램하고 파운더리는 여기서 했었고 뭐 NPX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피니온 이런 애들은 뭐 유럽계 애들이고 그런데 미국 잘 보시면 램리서치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부터 시작해갖고 그다음에 인텔, 마이크론 거기에다가 이제 AMD까지 이미 팹리스라든지 모든 것 뭐 소재라든지 장비라든지 설계라든지 다 미국에 있어요 이미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그러면 미국서도 만들어라. 그럼 다 보조금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인텔이 일본에도 공장을 합작해서 세운다 그러고 다시 또 미국 내에서 다시 또 공장 세운다 그러고 다 나오잖아요. 삼성전자하고 TSMC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고민하고 있죠. 있고. 그럼 결국 나오는 게 사실 주식시장에서 산업구조 개편에서 나오는 것은 미국의 전기차라든지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반도체 산업이 호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고가 지금 최고예요. 가격도 아직 턴도 안 됐어요. 반도체 가격이. 근데 사람들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 반도체가 올라가겠다. 근데 왜 실적이 좋아지죠? 미국 애들은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순위로 사실은 주식장에서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오니까 전반적인 자산 배분에서 비중은 좀 줄이지만은 우선 먼저 보는 데가 미국의 전기차하고 반도체 쪽을 산업구조 개편에서 봅니다. 사실 그 처음에
IRA 그다음에 그 반도체 지원법 반도체 그리고 사실 이것들이 다 BBB에서 출발했던 거였었잖아요. 그쵸. 빌드백 뭐였었죠? 빌드백 뭐 하여튼 많이 BBB에서 출발했던 거잖아요. 어쨌든 미국을 다시 한번 산업을 그렇죠. 소생시켜 보겠다. 거기서 나왔던 게 또 한 가지가 이제 친환경 쪽이었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을 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았는데 사실 친환경도 지금 딱히 뭔가 저는 사실 친환경은 네. 사실 약간 버려요. 미국 기업 중에서. 네네. 왜냐하면 사실 친환경이 딱 두 가지거든요. 2차 전지하고 네네. 태양광이에요. 네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태양광은 이런 말씀하기 좀 그렇지만은 중국 업체들이 JA 솔라라든지 맞아요. 뭐 융기 실리콘 자재 이런 네네. 애들이 전 세계 태양광 밸류체인의 90%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IRA법에 의해서 태양광 산업도 조정을 하는데 미국에서 그걸 인정을 해버렸어요. 자, 중국 애들도 와갖고 뭐 소재하고 이런 거 미국 거 몇 퍼센트 이상 쓰면은 다 공장 짓게 해주겠다. JS솔라 이미 태양광 공장 줘서 지금 2, 4분기에 지금 가동 시작할 예정입니다. 융기 실리콘 자재는 벌써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2차 전지는 틀려요. 약간 왜냐하면은 중국 애들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60%를 사실 점유하고 있는데 뭐 비아디라든지 뭐 잘하는 이제 우리가 CATL 같은 경우 전 세계 60%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지차도 중국 애들이 전 세계 60%를 점유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내수용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를 세팅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중국 애들을 끌고 와야 되는지 미국에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한국 애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일본 애들 같은 경우에도 파나소닉이라든지 이미 애들 다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면은 2차 전지 쪽에서는 한국이라든지 이런 일본 쪽 소재를 끌고 와도 되겠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2차 전지 소재 뭐 우리 집 뭐 SK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네. 다 지금 공장 짓고 난리잖아요. 네네. 네, 그런 상태입니다. 10년치의 수주 물량이 아직도 뭐 남아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미국 기업들은 없어요. 거기에 끼어드는 데가. 한국 기업하고 일본 기업들이 나오죠. 그 이런 생태계로 봤을 때는 그럼 비중은 어떻게 두세요 보통?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식은 이제 한 40%를 지금 갖고 가고 있는데 네네. 사실 미국 주식을 거의 30을 갖고 가요. 그 중에서. 채권이 30. 지금 30. 그다음에 주식이 한 40. 주식이 40인데 40% 가운데 30%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이제 거의 한 75%죠. 아, 75. 그렇죠. 아. 거기를 미국을 먼저 갖고 와요. 산업구조 개편이 미국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렇죠. 거기 나머지 이제 10% 나머지 부분은 이제 한국 주식을 좀 담고 있죠. 한국 주식도 이제 반도체 쪽을 저희가 지금 붙잡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소재 쪽을 좀 잡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도체 소재. 네, 그쪽으로. 맞춰줘야죠 미국하고. 네, 어차피 수혜를 저희가 좀 받을 수 있으니까. 네네. 예, 그렇게 지금 일단은 핵심을 좀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주식하고 채권 쪽에서는. 아 그렇군요. 그 일본이 요즘에 관심이 네. 참 많아서 사실 저도 아니 물 좀 드세요. 네. 제가 일부러 좀 질문을 길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 말 길게 느리는 건 제가 전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말로 길게 느리는 게 제 전문이라. 어쨌든 이제 일본 관심이 너무 많아져서 요즘에 이라겜이라는 단어도 있고 저희 뭐 압권이라는 다른 채널 그러니까 프로그램 통해서도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러니까 일본이 요즘에 뭔가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일본 주식은 좀 안 갖고 가세요? 사실 저도 일본 주식을 좀 봤다가 네. 살 것은 아니다. 주식보다는 네. 저희 사실 엔화 통화를 보고 있어요. 같은 맥락이지만은 네. 왜냐하면 일본 주식이 요즘 이제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은 이제 그 많은 분들 그 얘기 저기 워런 버핏이 일본에 주식도 막 샀다. TSMC 버리고 일본 주식을 샀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뭘 샀는지 보면은 대부분 다 상사. 네. 상사주의 특징이 뭡니까? 원자재 가격. 소재입니다. 네. 소재죠. 소재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애들이 상사거든요. 미쓰비시도 다 네네. 그런 상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이제 한국의 2차 전지 막 소재 이런 것들이 간다라고 막 생각을 하잖아요. 네. 당연히 가요. 가는데 미국 쪽 입장에서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소재 쪽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데가 또 일본이에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2차 전지하고 네네. 반도체 쪽이 있잖아요. 네네. 이쪽 소재들을 또 커버해 줄 수 있는 데가 일본 애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만 네네, 생각하는데 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한국 것만 갖다 쓸 거냐? 아니거든요. 소재 이런 것들을 FTA 이제 이 체결 국가라든지 미국의 네. 동맹국에서 오는 것은 사실 이제 다 인정을 해주잖아요. 네. 일본은 FTA 체결 국가는 아니죠. 아니죠. 네. 안 돼 동맹국이니까. 네네. 그걸로 이제 받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일본은 사실 반도체 소재도 되게
그렇죠. 좋죠. 네. 가격이 약간 비쌀 뿐이지만 우리도 당해봤잖아요. 네, 전에 그렇죠. 한번. 브라수소, 포토레지스트 다 당했죠. 2차전에서 보면 파나소닉부터 시작해서 사실 일본에도 시작을 한 건데 히타치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쪽에 원자재라든지 소재 같은 것은 사실 일본도 되게 풍부해요. 그것을 사실 미국으로 갖고 오겠다는 건데 사실 일본 회사들은 아직 뜨뜻미지근해요, 솔직히.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 애들은 벌써 공장을 짓고 막 뛰어들어오는데 일본 애들은 왜냐하면 내수가 사실 일본은 거의 70이에요. 네네. 수출이 한 30에서 35%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좀 긴가민가 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나중에 수출해서 들고 들어왔다라고 치셨을 경우에 일본의 소재 회사들에 대한 밸류가 다시 지금 재평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그럼 어떤 회사가 갈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산업구조 개편, 그동안에 수출이 안 됐던 일본이 수출을 한다라고 해서 가져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움직이는 데가 통화입니다. 달러하고 유로 빼고는 전 세계 어느 국가든지 그 나라의 산업구조가 좋아지든 나빠지든 뭔가 좀 개편이 있든지 이 재편성이 되잖아요. 그럴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통화예요. 그래서 지금 엔화에 대해서 지금 강세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냥 무슨 뭐 일본 뱅크 오브 재팬이 갑자기 통화 완화 정책을 스톱한다 뭐 이런 것은 뭐 나중에 둘째 치더라도 그건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잘못 금리 이거 완화를 스톱했다가는 얘들은 지금 정부가 발행한 부채가 GDP 대비 220%예요. 그렇죠. 우리하고 좀 완전히 반대예요. 가계가 일찍은 정부예요. 만약에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정부가 자기들이 발행한 국채 이자를 주는데도 재정이 파탄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고 만약에 수출 쪽에서 달러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지면 엔화가 강세가 갈 수가 있거든요. 강세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금 잘 보시면 코로나 터졌을 때 미국하고 일본하고 동시에 뭐 통화 완화 정책을 쓰니까 뭐 한 100엔 정도에서 달러당 100엔 정도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다음에 나중에 작년 10월 달에 한 150엔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은 이제 통화 긴축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일본은 계속 통화 완화를 했으니까 이제 환율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한 140엔 정도 이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환율이 더 간다라고 일본의 이제 수출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진다라고 봤을 때는 저희들은 한 120엔까지도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야 아까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하셨잖아요. 미국 입장에서의 엔화가 싼 거지. 우리나라 입장에서 엔화가 그렇게 싼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약하니까. 아니요. 만약에 어차피 교체 환율이잖아요. 지금 원 엔 환율 보세요. 원엔 어느 정도예요? 920원이에요. 그 어느 정도 지금 된 거예요? 우리가 얼마까지 해서 전에는 보통 1,060원에서 1,080원대가 일반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920원까지 빠졌어요. 만약에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 원화가 좀 약해서 아니에요. 원화가 지금 강세예요. 엔화 대비해서는. 우리는 이제 통화 금리 인상 중단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일본 아직도 풀잖아요. 계속 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원화가 지금 강세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원엔 환율이 저희는 연말까지 만약에 120엔으로 떨어진다 달러 대비해서 그러면 원엔 환율은 저희들이 한 1,050원까지 봅니다. 920원에서 한 1,000원은 넘어간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본에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저는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지수보다는 업종을 봐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 솔직히 얘기해서 좋아요. 이론상 알겠어요. 이론상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엔화를 그럼 직접 사는 거예요? 아니, 뭐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그럼요. 가서 사시면 되죠. 은행에 가서. 원화 갖고 엔화 사시면 돼요. 그냥. 근데 그 수수료가 너무 비싸잖아요. 아니요. 수수료를 사실 다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은행에 가서 자기 주거래 은행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수수료 다 받아요. 화를 내셔야죠. 첫 번째 이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조언이라고. 두 번째는 현찰 환율로 받으시려고. 현찰 환율이 뭐예요? 그러니까 현찰 환율은 뭐냐면 엔화를 언제든지 현금으로 뺄 수 있는 환율이 있어요. 이게 있고 전신환이라는 게 있어요. 현물로 빼는 게 아니라 내가 외국에다 엔화를 송금한다. 아니면 그냥 현금을 안 빼고 통화로만 통장에 갖고 있겠다. 이런 것은 전신환이라고 그래요, 저희가. 전신환으로 하면 싸요. 그러면 우리 달러 통장, 금 통장 이런 그런 비슷한 그렇죠. 맞습니다. N 통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럼요. 그냥 은행 가서 그냥 엔화 오늘 매수할게요. 환율 얼마세요? 딱 물어봤을 때 이제 우리가 기준 환율을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은행에서 부르는 환율이 있어요. 그
스프레드가 마진이에요, 은행에. 그쵸. 그것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현찰 환율하고 전신 환율을 좀 바꿔주세요. 우리가 조금 더 사면은 얼마까지 환율 디스카운트 해줄 수 있나 이런 것도 사실 물어봐야 돼요. 가장 좋은 건 자기 주거래 은행 가야죠. 그렇게 하면은 많이 깎으면 한 50bp 정도, 0.5% 정도만 마진을 붙여버려요. 그 정도면 그럼 할만하죠. 사고 팔고만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할만하죠. 네네. 네.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 하기 좀 죄송하지만은 VIP 분들 가면은 금액이 크잖아요. 네네. 그럼 거의 한 0.3%까지 깎아버립니다. 그건 뭐 글쎄요. 저희 구독자분들 가운데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저희 구독자 가운데는 분명히 계시겠지만 달러 거래를 많이 하신 분들 저는 다 아세요. 개인적으로 아니니까. 예, 그렇게 지금서 통화 비중을 저희가 그래서 한 20%를 갖고 가요. 지금 엔화 쪽으로 저희가 통화 비중을 바꿔놨고요. 네네. 아까 말씀 달러는 그러면 사실 숏을 치는 게 맞죠. 네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경기 침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FOMC에서 사실 이제 금리 인상 중단하고 긴축으로 이제 바뀔 수 있다. 뭐 1년이 일든 1년이 걸리겠죠. 네. 그럼 달러는 사실 약세로 가는 게 맞죠. 그럼 지금 숏은 달러고 롱은 지금 저희가 엔으로 잡고 있는 게 저희 지금 통화 쪽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자재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죠. 원자재는 마지막 10편 저희가 원자재를 갖고 왔는데 사실 원자재는 실무자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원유하고 네. 금 두 개를 봐요. 네. 두 개를 보는데 두 개를 저희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사실 이제 지금 편입을 하고 있는데 네. 원유는 경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금 경기 침체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긴 한데 문제는 원유는 지금 공급 사이드에서 문제거든요. 이후에 지금 공급망이 망가졌잖아요. 우크라이나 네. 전쟁 때문에. 네네. 일단 거기 망가져 있고 그다음에 오펙 플러스가 계속 지금 이제 감산을 하려고 지금 트라이를 해버리거든요. 네네. 수요 측면에서는 사실 미국이 이제 슬로우다운으로 가잖아요. 경기 리세션보다는 슬로우다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네. 그다음에 중국이 오픈했는데 사실 예상만큼은 안 나와요. 그래도 원유 소비량은 좀 늘어나요. 이런 거 감안한다면 사실 유가는 저희가 한 $80 선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가끔 이제 $70 선 밑으로 떨어져요. 네네. 매수합니다. 네. $80 선 넘어가면 매도합니다. 그것만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경기 침체 쪽에 분위기가 잡혀갖고 네네. 지난번 한 $80 갔을 때 정리를 해버렸죠. 네네. 대신에 이제 금을 넣어놨죠. 금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 안전자산 선호도 하고 미국 달러 약세를 했자는 수요거든요. 네네. 근데 안전자산 선호도가 지금 하고 지난달 같은 경우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지역은행 유동성 파산 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디폴트까지 나오면 사실 금 가격이 조금 안전자산 선호도가 좀 커졌었어요. 한 $2,000 좀 넘었었죠. 그렇죠. 2020달러, 네. $30까지 갔었죠. 그때 이제 정리했다가 이번에 한 $1,950 왔을 때 저희가 다시 이제 금을 관련돼 있는 펀드로 사실 ETF하고 펀드를 매수해버렸어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금은 지금 달러 약세 기조로 가기 때문에 해지 수요가 지금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희는 한 금은 지금 한 2,050에서 한 2,100달러까지 온스당. 그러면 한 $1,950에서 그 정도까지만 플레이를. 사실 금하고 원유가 약간 반대로 움직이는 성격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정도 실무 자산을 붙잡아 놓고 있으면은 사실 저희가 글로벌 매크로 환경을 갖고 네네. 방향성을 갖고 저희가 투자를 할 수가 있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는 되게 감명 깊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 난 본업도 있고 회사 일도 바쁘고 출장도 그쵸. 다녀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원유 금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하기 좀 좋은 자산 배분은 어떤 그러니까 개인들이 하기 좋은 자산 배분은 어떤 식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은 주식하고 채권을 가장 먼저 사실 저는 통화까지는 네, 통화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쵸. 엔화 은행 가서 사놨다가 뭐 현물로 사도 되고 아까 그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신환으로 사도 되고 사놨다가 좀 잊고 있어도 그쵸. 되는 거니까 통화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까지만 해도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 이제 제가 그 고객 관리를 이제 VIP도 만나서 해드렸을 네네. 경우에 요 세 가지만 갖고 가도 사실은 그 시장에서 그렇게 손해를 많이 보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가 주식시장에서 거의 뭐 평균 마이너스 20에서 30 했잖아요. 네네. 작년 같은 경우 저희는 이제 달러 비중을 좀 롱을 해놔갖고
롱에서 사실 주식을 다 커버를 해버렸어요. 채권은 사실 작년에 수익을 못 냈고요. 그렇죠. 그냥 주식 채권 다 같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조금 성과는 냈었어요 제가. 그 시장에서도.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주식 시장이 솔직히 말씀드렸고 코스피하고 지금 S&P가 S&P는 지금 10% 넘어갔거든요. 연초 이후에. 네. 그 정도 나오는데 주식 시장 요 정도 갖고 와도 채권도 지금 연초에 수익이 좀 났거든요. 사실은요. 채권뿐만 아니라 통화도 지금 달러를 저희가 수술 좀 쳐놓은 게 수익이 좀 났었거든요. 네네. 그거까지 감안한다면은 사실은 거의 주식 시장 성과를 낼 수가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정도만 갖고 가도 아주 주식 시장이 엄청 세지만 않으면은 네. 기본적으로 밑에 하단은 다 방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현금화, 유동화 시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기 자산을.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장투라고 하죠. 자기들이 할 수 없이. 네, 원래 손해 보면 장투예요. 장투잖아요. 뭐 잘못하면 뭐 5년도 가고 6년도 가시잖아요. 네. 그런 건 없어요. 사실 저희 쪽에서는. 왜냐하면 결국은 다른 쪽으로 상세를 해줄 수 있고 이런 것을 같이 이제 포지션을 맞춰주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자산이 그냥 캐시가 조금씩 쌓여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사실은 자산 배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시는 거는 일단 경기는 둔화 쪽으로 가는 것 그렇죠. 같고 한국은 약간 그 침체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미국에 편승할 수도 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알겠습니다. 그래서 채권과 주식을 가져가는데 채권 30, 주식 40인데 주식 가운데 거의 한 75% 네, 그쵸. 정도를 미국 주식. 네. 그 미국 주식 가운데서도 전기차와 반도체. 그렇죠. 그쪽에 좀 많이 올인을 하고 있어요. 헬스케어도 조금 더 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져가고 계시고. 그리고 엔화. 네, 그렇죠. 엔화 좀 보셔야 돼요. 저도 사실 여기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 저도 궁금해서 막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었는데 좀 이렇게 딱히 그럼 내가 할 수 있느냐의 가시성이 없었거든요. 엔화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엔화는 사실 엔화는 젊으신 분들보다는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 경험이 있으니까 일본하고 친했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우리 아버님 추천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엔화는 전에 우리가 수입 수출하면서 많이 다뤘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엔화는 또 전문가들이 되게 많으세요. 고객분들 중에서 달러하고 엔화 쪽은 유로 사시라고 얘기하시면은 이건 힘든데 하시는데 네네. 달러하고 위안화도 사실 좀 엔화도 좀 저기 그 위안화도 좀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엔화하고 일본 엔화하고 달러는 쉽게 좀 손이 나가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또 이제 일본과 관련된 일을 좀 하셨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봐야 되겠다. 한번 물어보시면은 되게 좋아하세요. 왠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아빠 요즘에 엔화 얼마인지 알아? 이러면 왠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저도 이제 뭐 친척이 이제 일본에 있는데 엔화가 지금 싸니까 사서 좀 보내달라고 해주기도 해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엔화값이. 자,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님과 함께 지난번 한 달 전에는 이제 SML에 이어서 이번에는 글로벌 라이브 자리까지 한번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